가을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라왔다가 잠든 나.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명보로전 길령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아름다운 동시 한 편 연상되시죠? 제가 들려드린 이 노랫말은 국민 가수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라는 노래 중의 일부입니다. 요즘 전국엔 노래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재조명되는 좋은 노래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요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명불허전 오늘은 우리 가요의 아름다운 노랫말을 입힌 작사가 김순곤 씨를 모시겠습니다.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내 슬픔이야 혼자 말하고 싶어 너 울어봐야 소용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팬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저는 사실 워낙에 유명하신 작사가시라서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보통 가요를 듣다가 노래 가사가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작사 김순곤이라고 쓰인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트곡 작사가를 오늘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서 발표하신 곡이 그 수가 엄청나죠. 이제까지 쓰신 곡이 몇 곡이나 되시는지요? 제가 한 시간으로는 4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곡수를 제가 뭐 그동안에 작업한 걸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프로에서 뭐 레전드 하는 프로에서 네. 나가서 그쪽에서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거기서 약 1000여 곡 된다고 들었습니다. 남들한테 들으신 거 본인은 잘 모르세요?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많아서. 천여 곡, 그중에 뭐 히트곡은 뭐 예, 히트곡도 일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엄청나게 예, 많죠. 알려지지 않은 곡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곡수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김순곤 작사가님하고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곡만 추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곡이 바로 조용필 씨가 부른 고추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작사가님의 데뷔 곡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뭐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작사 작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원래는 문학도였어요. 네. 시를 쓰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좀 더 가깝게 대중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작사 작곡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시절에 만들었던 그 곡이 그 곡 중에 하나가 고추잠자리죠. 어떻게 해서 조용필 씨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노래가 탄생하게 된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네. 동양방송 TBC 시절이죠. 그때 거기에 이제 공모한 게 연말 결선에서 제가 쓴 곡이 대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곡까지 붙어 있던 곡이었는데 거기서 가사만 뽑아서 조용필 씨가 다시 곡을 붙였어요. 거기에. 네. 그 원래 원곡은 따로 있었군요. 그렇죠. 예.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그럼 고추 잠자리로 인연을 맺은 이후에 조용필 씨와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셨군요. 네, 그럼요. 고추잠자리라는 노래가 인연이 돼서 네. 이제 조용필 씨하고 만나고 제가 쓴 다른 곡들을 네. 다른 가사들을 조용필 씨가 곡을 붙이고 또는 먼저 조용필 씨가 곡을 쓰게 되면 제가 가사를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고추 잠자리 이 곡을 보면요. 잠자리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 곡들은 또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인데 거기 또 꾀꼬리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대중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노래 제목과 가사거든요. 이 소재를 어떻게 찾게 되신 건가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대중가요의 그 대부분의 가사들이 노래들이 가지는 소재가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네.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좀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다른 분모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자라나면서 누구에게나 동심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노래로 만들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조용필 씨와 의기투합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조용필 씨의 팬들이 그 소녀 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좀 이제 나이 어린 그 소녀 팬들에게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도 좋지만 그런 좀 아름답고 깨끗한 동심의 이야기들을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었죠. 네. 이 대중가요다 보니까 그것을 소비하는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노랫말은 동심을 썼는데 조용필 씨가 붙인 곡은 전혀 동요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또 그건 이제 그 가수이면서 또 조용필 씨가 작곡가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좀 더 창의적인 리듬 그런 것들이 뭐 기존에 있던 동요와는 물론 다른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와는 좀 의기투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조용필 씨가 또 그런 새로운 느낌의 곡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몇 년 동안 그런 좋은 곡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조용필 씨와 함께 살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제 지방에서 이제 함께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지방에서 제가 이제 그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면 네. 제가 특별히 연고지가 없고 또 그 작업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올라오면은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형님, 형 동생 이렇게 하는데 그 조용필 씨 아파트 같은 방에서 같이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뭐 낮 시간은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은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교류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동거인으로.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집에 어머니하고 조용필 씨, 여동생 이렇게 네네. 세 식구가 살던 데인데 제가 이제 뭐 가면 또 한 식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하나 늘어서 완전히 가족처럼 생활을 하시죠. 그럼요. 예. 그러면 조용필 씨와 작업을 하신 게 몇 년간 얼마 동안 그 같이 당시에 하셨어요? 주로 이제 쭉 많은 작업을 했던 건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너 좋아라는 83년도, 4년도 뭐 그쯤까지 그렇게 주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예,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편이죠. 예.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의견 충돌도 물론 없지는 않으셨겠죠.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악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 그런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이제 그 조용필 씨의 그 고집이랄까 아집 그런 게 뭐 굉장해요. 뭐 근데 어떤 이제 제가 하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외면하고 그러면 또 저도 이제 좀 삐지고 서로 그래서 가끔씩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죠. 그런 적이 종종 있었죠. 네. 그렇게 3년 이상 같이 지내면서 활동할 수 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뭐 조용필이라는 아성, 네. 그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뮤지션도 있었지만 또 저는 이제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또 제 나름대로의 그 열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조용필만을 위한 작업, 예, 이런 것들을 했던 거는 그 나이에 가지는 그 감성하고 열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빛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 조용필 씨와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작사가 데뷔 이후로 그냥 화려하게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작업 이후에 잠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이유였습니까?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뭐 넓은 세계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 나이에 해야 될 다른 일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단지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악 외적인 그런 어떤 뭐 가요계의 비즈니스라든가 뭐 그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을 또 제가 이제 가끔 보게 되고 이러니까 조금 환멸 같은 게 느껴졌죠. 그래서 내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잠시 떠나 있게 된 거죠. 서울을 떠나서 예.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예. 광주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이제 노래 운동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무명의 통기타 가수들을 모아서 네.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그 좀 혼란한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할 역할들이 뭔가 그래서 좀 더 좀 다른 메시지를 가지는 노래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이었던 뭐 또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음악다방 네. 예, DJ들 이렇게 음악 해주는 그런 것도 경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음악하는 그 지역의 그 유명한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지금도 그 제가 만들었던 꼬드메라는 그 노래 운동하는 팀이 그룹이 여전히 이제 기술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예. 이 그룹이 예. 몇 기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정확히 이제 기수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연결된 게 그래도 한 뭐 30여 년 가까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고향 가서 음악을 그만두신 건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예. 그만 뭐 이제 여기에서 뭐 조용필이라는 그 가수의 음악과 지역에서 그 아마추어들을 모아서 하는 거는 전혀 색깔이 다른 음악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겁니까? 그 얘기는 또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전남대학교 그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가게가 네. 그 학교 앞쪽이었어요. 학생들이 주로 드나드는. 근데 거기에 그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 친구가 이제 지금 바이섬이라는 노래로 그 당시에 유명한 김원중이라는. 네. 어유 굉장히 히트친 노래죠. 근데 그 바이섬이라는 곡은 제 작품이 아니에요. 네. 제 후배가 만든 곡인데 그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음악 운동하고 할 당시에 김원중이라는 그 가수가 부르는 바이섬이라는 노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기고 듣기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때는 작품자가 아닌 뭐 기획자 그런 차원에서 제 몇 명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다시 이제 김원중과 함께 서울로 오게 된 거죠. 그 당시 바위성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발이 우리 저 작사가 김순곤님이 시작되신 거군요. 그럼 그때 올라오셔서 바로 작사가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예, 그건 이제 목적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건 아닌데 올라오자마자 이제 뭐 주변에 다 또 지인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리더였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이호준 씨라고 네. 그 형님이 이제 절 보자마자 굉장한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너 다시 작업해야 돼. 같이 작품하자. 그래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에서 시작한 게 남희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을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요즘도 인디안 인형처럼은 많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뭐 다른 또 가수들이 자꾸 리메이크하고 해서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인디안 인형처럼이라는 곡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음반의 그 남희 씨 그 음반의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그 곡은.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에 미음인지 그리움인지라는 그 트로트 곡이 회사에서 그 남희 씨 회사에서 주력하던 이제 작품이었죠. 근데 이제 이 인디안 인형처럼이 다운타운에서 그냥 치고 올라온 거예요. 아주 그냥 폭발적인 그 다운타운에서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그런 업소를 출입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뭐 서울 시내가 난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가수와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댄싱 퀸 김한선 씨입니다. 네, 그렇죠. 당시 만든 노래가 나만의 것이라고 이 노래가 여가수로는 최초로 100만 장을 발매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곡은 곡 작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남희 씨 회사에
한백희 씨라는 그 제작자가 계세요. 네네. 이제 그분이 저의 섭외가 와서 김한선에 대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손무엔이라는 작곡가, 네. 그 당시에 그 친구랑 이제 그 동안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만들자. 그래서 그냥 춤만 추고 이런 가수가 아니라 조금 좀 더 노래도 잘하는 가수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게 생각이었죠. 그래서 나만의 것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연습 과정은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김한선 씨가 이제 가수들이 무대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밤에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끝나고 나면은 거의 새벽 1시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좀 그 집에까지 가서 연습할 뭐 장소와 이런 게 없으니까 새벽 1시부터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서 완성된 그 음반이 나만의 것, 가장무도회, 뭐 삐에로 이런 게 들어있는 그 음반이죠. 근데 공들인 만큼 좋은 결과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음반 판매량이 김한선이라는 가수로서는 뭐 지금도 김한선 최고의 명반이라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고. 100만 장이면 뭐 엄청난 예. 네, 부스를 올린 건데요. 예. 네. 자, 20살의 나이에 작사가로 데뷔를 하셨고 그대로 지금까지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계신 김순곤 작사가 그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의 꿈이 글을 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글쓰기에 남보다 달리 재능을 보이셨습니까? 그 글을 쓰는 일이 네. 뭐 좋아졌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어떤 가정적인 그 환경의 그 문제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못 다니게 됐어요. 저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한동안 그 학교에 못 가고 이제 어떤 할머니 집에 제가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행히 엄청난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읽을 만한 책이 아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책들, 그러니까 뭐 세계 문학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선집, 뭐 또 심지어 뭐 니체, 네. 뭐 이런 한글로 된 글들은 그냥 몇 년 동안 그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나이에 무작위로 읽게 된 거죠. 예, 할머니 집에 계시면서 있었던 모든 책들을 다 섭렵을 하시고 예,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나이보다 훨씬 더 어른다운 감성을 지니게 되셨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 놀이라고는 책 읽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은 독서량을 갖게 된 거죠. 아하. 그 어릴 적에 읽었던 많은 책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영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시집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대회들을 다 휩쓸고 다녔죠. 근데 거의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제 나이 또래에 지금도 이제 문학을 하고 뭐 시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 나가면 그냥 1등 뭐 장원 뭐 1등 아니면 2등 이런 상들을 이제 하도 많이 받고 그 주변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 YMCA에서 제 이제 그 같은 글을 쓰던 동료 친구하고 같이 너희들 책을 내주겠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책을 내거나 시집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로 그렇죠. 예, 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동아줄이라는 그런 시집을 발간하게 됐었죠. 고등학생 때 시집을 내죠. 네. 더 어렸을 때는 백일장에 이게 입선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네가 쓴 시가 아니지 않느냐고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 백일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교 장문 시간에 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쓴 글을 보고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뭐 이유 없이 불러다가 어린 녀석이 이렇게 남의 글을 베끼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네. 분명히 제가 썼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많은 상을 받고 또 뭐 다른 글들을 써서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오해는 풀렸죠. 근데 뭐 굉장히 야단 맞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쓰셨기에 오해를 받으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그 문장 중에 네. 뭐 문장이 전체적으로 그 나이에 뭐 쓰는 그런 거와 좀 다르기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무지 화를 내셨던 거는 그 기암절벽이라는 단어를 네가 아느냐고 그러면서 네. 기암절벽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네, 그리고 이건 네가 쓴 글이 아니다. 혼나셨군요. 중학교 1학년이 기암절벽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예. 이러면서 막 그래서 지금도 그 기암절벽을 그 어떤 TV나 이런 데서 보면 섬찟섬찟합니다.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이 노래가 탄생되기 전까지 곡이 먼저냐 노랫말이 먼저냐 하는 걸 항상 저는 생각해 왔는데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곡이 먼저입니까? 노랫말이 먼저입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까지 아주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작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글을 많이 써놓고 거기에 곡을 붙이고 이랬는데, 직업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그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의뢰를 받아서 가사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편곡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의 곡들을 저에게 의뢰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거에 가사를 맞춰서 네. 예, 이렇게 쓰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곡이 탄생되기까지는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이렇게 한 팀으로 앙상블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함께 일하시면서 잘 맞았던 호흡이 잘 맞았던 작곡가도 물론 계실 듯합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물론 뭐 그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는 습관이 정서가 곡을 먼저 듣고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멜로디가 가지는 특성이 저에게 좀 잘 맞는다 그럴까요? 그럴 때가 좀 음악적인 구성을 가진 멜로디보다는 네. 조금 언어적인 호소력 있는 멜로디들에 제가 좋은 글을 좀 입힐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한 그 많은 분들 중에서는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호준 씨, 같이 문 밖에 있는 그대, 뭐 인디아니온 작업을 했던 그분과 또 성인가요, 약간 트로트 쪽에서는 임정수 선생님의 곡이 저거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네. 뭐 부처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죠. 자, 곡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곡을 들으시면서 영감을 얻고 나서 노랫말을 쓸 때 우리 작사가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 노하우라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멜로디가 흐른다면 어떤 장면일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네. 그 분위기에 좀 잘 젖어 있는 글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작사하신 그 노래 중에 드라마 삽입곡으로 유명해진 노래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였죠. 서울의 달. 네. 그 타이틀곡과 서울 이곳은 노랫말을 쓰셨습니다. 당시 드라마 OST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그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는 네. 드라마를 위해서 쓰여진 노래는 아니었어요.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제목으로 미리 발표가 돼 있었던 노래죠. 그 장철웅이라는 가수가 다운타운에서 통기타 활동을 하던 가수였는데 그 전 음반에 제가 휴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은 동명의 같은 곡에 네. 다른 제목으로 1년쯤 전에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그 김은경 작가님이나 그 당시에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너무 잘 맞는 노래가 있다.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드라마 내용하고 거의 뭐 너무 절묘하게 잘 맞는다 그래서 제목을 서울 이곳은으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쓰이게 된 거죠. 뭐 서울의 달에 나온 서울 이곳은처럼 노래가 좀 시간이 흘러서 인기를 얻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역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사가님께서 지으신 노래 중에 대표적인 역주행곡이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박강성 가수가 불렀던 문 밖에 있는 그대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중에 이렇게 인기를 얻을 줄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강성이라는 가수가 네. 소속돼 있던 회사에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 방송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 가수가 그 곡을 녹음하고서 그리고 가수가 이제 뭐 그 미사리라는 네. 그 유명한 라이브 많이 하던 그런 쪽에 가서 통기타를 들고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업소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뭐 여러 명이잖아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노래를 들은 다른 가수가 이 노래 너무 좋은데 그 악보를 받아다가 또 다른 업소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곡인데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가수들이 선두에 서서 자꾸 노래를 해주고 그걸 듣는 또 그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 뭐냐 또 이렇게 퍼나르고 이렇게 되다가 뭐 방송 외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노래를 만들면 그게 언젠가 시간이 흘러도 꼭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작가로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늘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도록 애써야겠구나. 네.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묻혀버릴 때는 정말 많이 아쉬웠겠습니다. 노래가 발매되고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할 때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정말 세상에는 네. 그 많은 수많은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누군가 들으면 또 다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노래도 있는데 어떤 상황으론가 어디엔가 좋은 노래들이 알려지지 못하고 묻혀져 있는 상황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특히 이제 그 마이너 쪽에서 활동하는 네. 그 통기타 가수들이나 이런 가수들이 제 작품이 아닌 자기들의 좋은 작품도 이렇게 좋은 그 알려질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면 정말 안타깝죠. 네. 혹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노래, 이런 좋은 노래들을 가사나 곡을 조금씩 바꾸어서 다시 음반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곡이 그 조항조 씨가 부른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게 남자라는 예, 원래 다른 분이 불렀었어요 그걸.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우철 씨라는 그 네네. 분이 조항조 씨가 발표를 하기 몇 년 전에 사실은 불렀던 곡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묻혀있다가 조항조 씨가 불러서 목소리로 알려지게 된 거죠. 대박을 치게 되셨어요.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는 언젠가는 대중들의 꼭 눈에 띄게 되는 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김승곤 작사가를 통해서 나온 많은 노래들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요즘도 계속 작업을 하시는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 프로젝트, 어떤 무슨 뜻이 있나요? 제 이름이 이니셜에서 그래서 G 프로젝트. 애명을 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음악 작업을 많이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에는 그 제가 직접 이제 책을 디자인하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을 또 많이 했죠. 책도 디자인하시네요? 복 디자인 제가 직접 만든 컬러링 북들입니다. 네. 좀 많이 팔았어요. 재주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 일러스트로 네. 컴퓨터로 다. 그림도 그리시고요. 예. 이야. 어이 왔어. 아유 형님. 굿모닝. 아유. CD 나왔다며. 아이고, 가수 김국환 씨입니다. 오늘 또 고생하셔야 되는데. 뭐야 오늘은? 오늘 이제 형님 신곡 그거 연습 좀 하고 녹음 좀 해보고 거의 뭐 이제 완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해야지.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 들어온다 해 들어온다
저번에 좀 약간 그 후반부에 조금 어색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왜 진짜로 너무 이상하리만큼 잘하시는데? 한 번 더 하지 그래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주위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국하나, 순곤이는 천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디자인도 처음 다 김승훈 씨가 다 했거든. 사진도 직접 찍고. 그러니까 모든 프로듀싱을 김승훈 씨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 기성복을 입었다면은 이번에는 맞춤복을 입었다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김승훈 씨하고 이 길게 맺어진 이유의 하나가 너무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편안하게 해줘요. 김승훈 화이팅해 진짜.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성복을 입고 계셨는데 이제 맞춤복을 처음 입으신다. 야, 정말 못하시는 게 없네요. 사진도 직접 찍으시고 전에부터 사진 작업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림도 그리시고 일러스트 작업도 하시고 예. 못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저거 하고 이제 제가 직접 뭐 음악을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루지 못하면 뭐 음악을 만드는 일, 녹음하는 일들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직접 그런 걸 공부해서 다 해야죠. 김국환 씨가 하신 말씀 김승곤 작사가님은 천재다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천재까지는 아니고요. 좀 더 노력하는 편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 아까 디자인도 직접 하셨는데 대학에서 전공을 혹시 미술을 하셨습니까? 산업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네. 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네. 예. 원래는 그러면 미술학도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굳이 뭐 미술을 학도라기보다는 어떤 표현 예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뭐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네. 누구한텐가 이렇게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작곡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조용필이라는 그 커다란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작사가로 규정지어진 거죠. 근데 애초에 이제 시작은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인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곡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김국환 씨 신곡도 제가 그러면 배가 들어온다 그건 직접 작곡하신 건가요? 네, 작곡까지. 배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정말 엄청난 대박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음반 제작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가수마다 나름의 특징이 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가수와는 정말 내가 잘 맞아 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동안 작업한 그 가수들 중에 네. 제일 많은 작업을 했던 게 최윤아라는 가수예요. 네. 그 흔적이라는 네. 곡,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곡까지 뭐 거의 전 음반에 네. 제 작품이 들어있어요. 가수 최은아 씨와 가장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예, 호흡도 잘 맞고 서로를 잘 이해하니까 작업이 좀 쉬운 편이죠. 다른 가수에 비해서. 네. 이 작곡을 하실 때 이렇게 곡을 알면 가사를 쓰는데 예.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가사를 쓸 때 당연히 곡을 음악적으로 좀 이해할 줄 알아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랫말이라는 게 굉장히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음악을 모르고 가사를 쓴다는 거는 그렇죠.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랫말 쓰실 적에 주의해야 할 단어나 노래에 뭐 딱 맞는 그런 노랫말들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노래로 불리워지다 보면은 그 단어들이 가지는 특성이 특히 우리말에는 받침이 많고 발음이 좀 힘든 가수들이 힘들어요. 네네. 이제 뭐 그 오랫동안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음 쪽에서 네. 가수들이 목을 벌려서 소리를 내기 좀 좋은 그러니까 양성 모음을 써서 네. 그러니까 높은 음에서 뭐 사랑아 이렇게 아를 한다고 뭐 사랑이라고 하면 목이 눌리면서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하기 힘들어지고 네.
이런 뭐 공통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받침이 들어가도 발음하기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사를 작업을 하고 검토할 네. 단계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했을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단어를 수정하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곡의 맥락과 가사의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곡에 보면은 음악의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븐 코드로 끝나는 부분에서는 종결음이가 오면은 아무래도 좀 어색해지죠. 예, 연결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다 보면은 제가 쓴 가사가 조금 그 가수들이 그래요. 묘하게 노래하면 편하고 좋다고.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가면서 써서 그렇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고음과 저음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은 좀 빼고 수정을 해서 예, 예. 보완을 시켜주니까 가수들이 아우 왜 이렇게 편하게 써주셨어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 그 가사가 그 필요로 한 게 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네. 그냥 시처럼 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할 상황을 계속 연구하면서 쓰는 게 아마 맞는 일이겠죠, 그게. 북 디자이너로도 많은 활약을 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책을 혹시 디자인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북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출판업을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이 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데 굉장히 경영이 힘들어서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냥 내가 그런 거 좀 하니까 한두 권 내가 해줄게. 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마치 무슨 일처럼 돼서 한동안 거의 많은 한 뭐 200권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200권이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책들이 또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많이 팔리니까 계속해서 의뢰를 하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걸 직업도 아닌데 또 한동안 했던 거죠. 이제는 뭐 작사가 작곡가가 아니라 북 디자이너 김순곤 이래도 뭐 전혀 어울리지가 어색하지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들에 보면 네. 제가 곤이라는 애명으로 제가 이제 썼던 책들이나 디자인 그 이름에는 전부 다 곤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연결을 사람들이 못 시키고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방송 나가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북 디자이너 곤이가 김순곤 작사가구나 이제 아실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면서 음악도 하시면서 디자인과 음악 무슨 혹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과 음악뿐이 아니라 네. 모든 대중 표현 예술, 대중이란 말을 꼭 집어넣어서 좀 그런데요. 그 표현 예술에는 연기를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걸 그 어떤 행위,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같이 그 내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니까 거의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중가요계의 활동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동안에 대중문화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요 노랫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요즘 나오는 그 노래들을 들으면 정말 뭐라 그럴까 부럽죠. 왜냐하면 네. 그 다양한 표현과 자유로운 표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써왔던 그런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회적인 환경도 달라지고 소재도 달라지고,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단조롭게 작업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 그 좋은 그 자유롭게 하는 많은 음악인들을 보면서 또 그런 노랫말들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다양한 표현들도 좋지만 정서적으로 조금 너무 약간 과격하거나 너무 뭐 좀 저속한 표현을 쓴다든가 네. 이런 것들도 반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만드는 양산되는 노래들을 수용하는 대중들의 의식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처럼 네.
좋은 노래들을 잘 골라서 듣는 게 정서적으로 좋은 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저 작사가님께서는 거의 모든 노랫말들이 거의 시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노랫말뿐이 아니라 시로 또 따로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 편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편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 고니. 아내가 울면서 말하였다. 여보, 당신은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아오세요. 당신의 섬긴 그물로 걷어올린 꿈과 희망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어요. 이제 그냥 물고기를 잡아오세요. 어부는 오늘도 그물을 내린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 헛되고 섬긴 그물 사이로 물고기처럼 아내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달아나고 있었다. 어부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뭐 너무 이제 제가 거의 매일 아침 네. 즉흥적으로 짧은 시들을 써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곤 해요. 네. 매일 거의 뭐 매일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글을 쓴 것도 이게 언제쯤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지 꽤 오래된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음악을 하거나 네. 이 문학이나 뭐 이런 예술 쪽의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듣다가 문득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부는 고기를 잡아와야지 왜 헛된 꿈을 쫓고 그런 일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생활에 지친 아내가 당신은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아라. 돈을 벌어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음악이 좋아서 뭐 영화가 좋아서 글 쓰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던 우리 젊은 시대의 그 청춘들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어부라는 그 이렇게 비유해서 제가 표현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사실 명불허전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작사가 김순곤 님이 매일 아침 저한테 시를 보내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지인들에게 매일 시를 보낼 수 있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또 그 작가로서 네. 제가 쓰는 어떤 글이라는 게 그 돈을 받고 쓰는 글이 아닌 내가 가지는 어떤 그 재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로 주변의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좀 풍요롭게 하고 늘 같이 저희가 사실 뭐 살아가면서 시를 읽을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산다거나 뭐 일부러 내가 오늘 시를 읽어야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보내준다면 그들은 정말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하게 시 한 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일인데 몇 분 정도한테 시를 보내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거의 아침에는 이제 꽤 많은 시간을 시를 보내는데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 출판사에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책으로도 내시고 어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시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지금 그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시를 받아보는 그 지인들 중에 저도 하나 좀 끼워주시면 아유, 기꺼이 예,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와 노랫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듯한데 어떤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노랫말은 네. 사실은 뭐 어떤 문학의 장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춘문예에 뭐 소설시, 수필, 뭐 동시 많은 장르가 있지만 노랫말이라는 장르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말에 뭐 음표가 붙어 있는 애초부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누군가가 어떤 글을 썼을 때 낙서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뭔가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좋은 곡이 붙어서 멜로디가 붙어서 노래로 불리워졌을 때 비로소 노랫말이라고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좀 특수한 상황의 장르라고 그럴까요? 노랫말은. 그래서 시하고는 좀 다른, 시는 그리고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 감성을 느낄 수 있지만 노랫말은 귀로 들으면서 시각적이 아닌 시간적으로 네. 그냥 귀로 듣는 순간 그 느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김순곤님께서 쓰신 수많은 노랫말 중에서 가사 전달도 잘 되고 내가 참 좋은 노래다 싶은 한 곡을 뽑으라면 어떤 곡을 뽑아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그건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가니까 어느 날 문득 그 바람의 노래 조용필 씨가 불렀던 바람의 노래. 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건 내가 쓴 그 가사지만 참 좋구나. 그러면서 언젠간 이게 내 묘기명에 이걸 적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요즘. 내가 쓴 최고의 베스트 노랫말은 바람의 노래다.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쓴 것 중에 정말 이렇게 묻혀졌지만 알리고 싶었던 아까운 노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여러 곡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안타까운 잘 열심히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안 알려질까? 네. 근데 이제 이건 굉장한 또 유명한 가수가 불렀는데 네. 그래서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훈아 씨가 제가 나훈아 씨의 그 작업을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분이 방송 활동을 안 해요. 네. 그냥 공연만 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만약에 하게 됐으면 혹시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 하시니까 네. 이게 묻힌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인생 소풍이라는 인생 소풍. 나훈아 씨가 불렀던 건데 그거는 정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꼭 알려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래들이 혹시 있으시죠? 네, 작업하고 있는 어떤 노래들이 혹시 어떤 계획들 갖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수들 노래도 좋지만 우리 아름다운 자연과 어떤 지역의 그런 것들이 좀 알려졌으면 해서 전라도 화순에 네.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수말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마을인데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풍광과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쪽을 여행을 쭉 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수말리에 가는 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완도 거기에 청해포구라는 네. 예, 그곳을 간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느낌이. 그래서 그 두 지역의 노래를 제가 지금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수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걸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곡은 만드신 상태고 네. 이제 노래는 아직 안 만드셨고 가수가 아직 네, 결정이 안 가수를 됐어요.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이제 근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화순과 청해포. 완도 청해포구를 아름다운 그 풍광을 노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그 풍경이 눈앞에 그냥 선하게 그냥 나타날 것 같은 이해감이 듭니다. 나중에 노래가 나오면 저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가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삶을 노래하고 시대를 노래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에 담고자 노력하는 김순곤 시인이자 작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불허전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명사를 모시고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